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6장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설명합니다. 6장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무형자산의 의의를 살펴보는데 무형자산 의의와 함께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편 인식과 측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것보다도 내부 창출 무형자산, 즉 연구, 개발과 관련된 무형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본장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각과 손상, 재평가 모형의 적용과 제거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유형자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무형자산의 의의를 살펴보는데요. 무형자산 기준소는 1038호입니다. 앞으로 이 1038호에 기초해서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1038호를 보면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다면 일단 앞에서 보았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왜 비화폐성을 의미하냐면은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면은 매출 채권이라든지 채무증권이라든지 이런 화폐성 자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화폐성 자산도 무형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이 무형자산에 그런 매출 채권이라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 목록, 모기지 관련 용역권, 어업권, 수입 할당량, 프랜차이즈 등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무형자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38호를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컴팩트 디스크나 법적 서류, 필름과 같은 형체에 포함되어 있는 무형의 권리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데요. 유형과 무형 중 어느 것이 더 유의적인지 판단해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를 당연히 구분해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리 인식을 해야 되겠죠. 과거와 달리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원천 기술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원천 기술에 대한 혹은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가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가 1000억짜리다, 1조짜리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6장 3절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유형자산 등과 달리 추가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무형자산으로 일단 정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더 나아가서 자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별 가능성부터 보자고요. 무형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되는데 식별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자산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라이센스 해주거나 임대 또는 교환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해당 무형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식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즉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을 해요. 그럴 경우에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영업권은 분리 가능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합병할 때 뭔가 초과 지급했는데 이를 영업권으로 인식을 할 경우에 이를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임대하거나 교환하거나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1038호의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회계에서 배울 1103호라는 사업결합 기준서에서 별도로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기는 하나 1038호의 무형자산은 아니다. 즉 본장에서 제시하는 이 식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합병 회계 처리를 할 때 1103호에서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요예 1번을 볼까요? 영어권 발생인데요. 이런 겁니다. 갑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을회사를 합병했대요. 합병일 현재 을회사의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대요. 즉 피합병회사입니다. 자산 부채에 장부금액이 있는데 장부금액은 의미가 없고요. 요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갑회사는 을회사를 합병하면서 즉 공정가치 자산 13만원, 부채 7만원, 도합 순액은 얼마예요? 6만이겠죠. 6만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갖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요 을회사 주주한테 갑회사의 주식을 교부했다는 겁니다. 주식의 액면 총액은 5만, 공정가치는 8만. 우리가 주목할 건 요 공정가치 8만입니다. 순자산 공정가치 6만짜리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대가로 8만을 줬으니까 초과지급액 2만이 있겠죠. 그 2만이 바로 영업권이에요. 즉 분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피합병 회사인 을로부터 갑의 자산을 가져오죠. 부채도 가져옵니다. 공정가치로. 주식을 교부하죠. 8만입니다. 8만 중에 5만이 자본금,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대차 불일치하죠. 차변에 들어가는 요 초과 지급의 2만이 영업권입니다. 그럼 영업권은 1038호의 무형자산이냐? 결론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업권은 식별 가능성을 충족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리 가능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합병이라는 것이 계약상 권리나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수합병하면서 초과 지급액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1038호 무형자산은 아니고 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른 무형자산이다.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자원에 대한 통제인데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통제가 법적 권리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도 법적 권리로 보호가 된다면 기업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편 기업이 고용하는 숙련된 종업원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업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숙련된 종업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무형자산 인식은 불가능하다.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객관계,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될 수 있겠는가? 고객은 어느 데 가서도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회사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통제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통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관계나 고객 충성도는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즉 특정 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 목록을 돈 주고 샀어. 그리고 그 회사는 파는 순간에 더 이상 해당 고객에 대해 접근이 통제가 된다고 하면 이때는 대가를 주고 취득한 내가 고객관계에 대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특성이죠. 따라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뭐 새삼스럽게 여기다가 정의의 조건에다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권리 아닙니까? 회사가 이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라고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가 있음을 또 한번 명확하게 다지고 가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례 1번을 보면은 주식회사 미래백화점은 고객관계나 고객 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자사와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관계나 고객 충성도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고객관계나 고객 충성도는 통제 조건을 충족하느냐 이런 거죠. 이 미래백화점은 자사의 고객관계를 지속시키거나 고객 충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어떤 통제 절차를 갖고 있지는 없죠. 고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고객 충성도,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을
미래백화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겠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가 발생을 했다면, 즉 다른 백화점으로부터 고객 목록을 대가를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한 측에서는 절대 요 넘겨준 고객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다면은 취득한 고객 관계,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례 2번 볼까요? 주식회사 K-팝 엔터테인먼트는 5명 가수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을 훈련시키고 있대요. 여친시대라는 아이돌 그룹인가 본데요. 노래와 안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당 시간과 원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K-팝 엔터테인먼트는 여친시대의 5명 가수들과 10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5명의 가수들은 K-팝 엔터테인먼트의 지시하에 모든 연예 활동이 이루어지며, 즉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속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는 것은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K-팝 엔터테인먼트는 여친 시대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적어도 10년 동안 계약하에, 즉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5명의 가수가 다른 데로 이적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이 K-팝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한 시간과 원가가 투입됐다고 했는데, 이 투입된 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3가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그 다음에 인식 조건을 충족을 해야죠. 자, 인식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유형자산은 이 인식 조건 충족 전에 유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건 없었지만,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보이지 않는 걸 자산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과 동일한 이 2가지를 충족하면 무형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건데요. 개별 취득 무형자산은 첫째 기준,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높은 유입 가능성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높지 않은데 굳이 회사가 대가를 주고 이를 취득했을 리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가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차변의 무형자산, 대변의 현금 등 어떤 지급 대가가 인식이 되겠죠. 유형자산 최초 인식금액과 거의 같은데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최초 인식금액의 구성 항목인데요. 구입가격, 그런데 여기에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빼고 수익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은 더하고 매입 부대비용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도 모두 개별취득 무형자산 최초 인식금액에 집어넣자라는 것입니다. 표 2를 보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유형자산에서 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발생한 인건비 같은 경우, 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원가,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금액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반면에 다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기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홍보원가, 판촉과 관련된 원가, 즉 광고비죠. 교육훈련비라든지 일반 관리경비 원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단기비용 처리합니다. 계속 개별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장기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유형자산에서도 했었죠. 예를 들어 지금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 금액의 명목금액, 예를 들어 100, 100씩 주기로 했는데, 그럼 이때 무형자산을 300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죠. 이자 요소를 배제해야죠. 그래서 요 100, 100, 100 전체 300의 현재 가치, 즉 지급하는 날 요 현재 적절한 유효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최초 인식 금액을 인식을 하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300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25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무형자산을 250으로 최초 인식을 하고 전체 지급하는 거는 300 아니에요. 이 차이 50만큼을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지급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자. 이 250이 바로 현금 가격 상당액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돈을 주고 한 방에 무형자산을 취득한다면 지급했을 그 금액, 이게 현금 가격 상당액이고요.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미래 현금 지급액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할 때 교환거래도 우리가 배웠죠? 첫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제공자산 공정가치보다 취득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취득자산 공정가치로 인식하자라는 것이죠. 다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도대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모르겠어. 그러면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면서 처분손익은 없는 겁니다. 유형자산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사례 1번인데요. 갑회사는 1년 초에 을로부터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을 했대요. 총 지급액은 30만 원인데 10만 원은 당장 지급했대. 나머지 20만 원은 1년도 말, 2년도 말에 각각 10만씩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 1년 뒤에 10만, 2년 뒤에 10만 이렇게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X1년 초 현재 특허권의 현금 가격 상당액은 현금 흐름을 6%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같대요. 그러니까 10만 더하기 요거 나누기 1.06 나누기 1.06의 제곱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셋을 더한 금액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거래의 대급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길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최초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특허권의 취득원가 10만 원에 이거는 지금 당장 그 다음에 1년 뒤 2년 뒤 기간 2 6%의 연금형가를 10만 원에 곱하죠. 1.83339 그러면은 28만 3,339원입니다. 이게 바로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는 거죠. 현재 가치가. 따라서 특허권 283339 근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 모두 30만 원인데 이거의 현재 가치 283339죠. 283339인데 10만 원은 당장 지급했으니까 현금 183339가 나눠 지급할 장기 미지급금입니다. 1년도 말에는 이 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 6%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6% 계산하면은 11,000만큼 이자 비용 장기 미지급금 잡히는데 이때 분할 상한 10만 원어치가 나가죠. 장기 미지급금 현금. 2000년도가 되면은 183339에 11,000원을 더했지만 지난 연도 말에 10만 원 뺀 94,339가 2년도 초 장부금액 아니에요. 자, 1년치 이자 비용 94,339에 6% 해서 5,661만큼 이자 비용 증액을 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10만 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현금 10만 원 지급하면서 장기 미지급금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2번 볼까요? 의뢰사는 무형자산 중 고객 목록을 병해사의 무형자산 저작권과 교환했대. 두 회사의 소유 무형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의뢰사가 갖고 있는 고객 목록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병해사의 저작권의 장부금의 공정가치인데 어느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지겠죠. 먼저 의뢰사가 갖고 있는 고객 목록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병해사의 저작권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의뢰사 고객 목록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요. 그럼 어쨌거나 70만 원의 이 고객 목록이 장부에서 제거가 돼야 되겠죠. 70만 원 빼고 인식하는 저작권은 이 고객 목록의 공정가치 65만 원이 더 명백하다고 하니 이게 65만이죠. 대체 일치 금액이 처분 손익이고요. 여긴 처분 손실이 되겠네. 그런데 만약에 병해사의 저작권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요. 그럼 고객 목록은 죽이면서 이 저작권은 병해사의 67만 원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죠. 대체 일치 금액이 3만입니다. 만약에 고객 목록이든 저작권이든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장부금액 대 장부금액으로 교환거래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업결합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입니다.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는 고급회계에서 제대로 배웁니다만 기본적인 회계처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취득자, 즉 실무에서는 이를 피합병 회사라고 하는데요. 피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취득자가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합병이라는 것이 대가를 주고 자산 부채를 몽땅 취득하는 소위 취득법이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이 있더라도 당연히 여기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피취득자 자산 모두 공정가치입니다. 여기에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다 들어가는 거겠죠. 부채도 공정가치입니다. 이때 현금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합병대가, 회계기준에서는 이전대가라고 한 것이고요. 앞에서 얘 1에서는 취득자의 주식을 교부했죠. 뭐 주식을 교부하든 현금 등을 교부하든 하여튼 지급한 대가 공정가치입니다. 이때 대차가 안 맞아 영업권입니다. 더중 케이스이죠. 만약에 덜 줬으면 염가매수 차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결합 기준서 1103호를 고급회계에서 배울 때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무형자산 쪽이니까 영업권 초과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또 한번 강조하지만 1038호 무형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1103호에서 무형자산으로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앞에서 봤던 사업결합으로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요 지금 무형자산이 이 안에 막 들어와요. 이때 영업권까지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왜 영업권을 인식하느냐? 피취득회사가 뭔가 특정이 불가능한 뭔가가 더 있는 거야. 이 회사를 합병하면은 내가 시너지 이펙트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 저 회사의 우수한 인적 자원도 내가 승계할 수 있고 저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어떤 브랜드도 내가 그대로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 지급액이 들어가고 그게 영업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 사업 결합 과정에서 지급한 대가가 더 많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나 잘났어. 과연 그럼 내가 자가 발전하여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알아서 니네들 잘났으면 영업권을 더 인식하라고 만약에 회계 기준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 멋대로 차변의 자산, 대변의 어떤 자산을 인식하면서 수익을 또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 취득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더러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결합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면서 내가 더 그 대가를 지급했을 때 그 차익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무형자산 첫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